지금 현실에 와서도요, 방을 구하잖아요. 학생들이 학교 근처에 방을 구하러 갔을 때 악센트를 쓰면 없다고 합니다, 방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입니다. 오늘 외국인 혐오의 뿌리와 관련된 시리즈 계속해서 해오다가 오늘은 특별히 평택대학교의 오영인 교수님을 모시고 여쭤보려고 여러 가지를 더 배워보려고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미국의 질병 토착주의와 제노포비아, 고전 조용한 침입자들, 세균 유전자, 그리고 이민자들의 위협, 다시 읽기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써주신 것을 발견하고 이민자들을 질병과 연결짓고 그 다음에 실제로 혐오까지 연결되고 있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해오셨던 것들을 저희가 듣고 배우고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지금 평택대학교 국제지역학부 미국학 전공에 재직하고 있고요. 박사학위 논문은 주로 이제 이 미국의 소수 언어 민족에 대한 언어 정책에 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미국의 이민 문제와 그 소수 인종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로 그쪽에 대한 그런 논문들을 쭉 써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자타공인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너무 잘 알려져 있듯이 뭐 1492년에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그 일지를 써요. 그 대륙을 발견하러 가서 대륙에 가서 생활하면서 경험하면서 부딪혔던 일들, 이런 것들을 전부 일지를 쓰는데, 그 일지는 자기에게 그 재정적 지원을 해줬던 스페인 왕에게, 여왕에게 보여주려고 쓰는 일지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지를 이렇게 몇 개 보면, 물론 그 이제 신대륙을 발견을 했지만 그 대륙에는 이제 유럽인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아무도 안 산다. 주인이 없는 땅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당연히 거기에는 토착인, 우리가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불리는 인디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 눈에는 그들이 너무 미개하고 동등한 인간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이 토지의 주인이라고 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 유럽인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 땅엔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국적을 가진 유럽인들이 다 들어옵니다. 미 대륙에. 그래서 이제 정착 식민지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이제 그 중에 다수를 차지했던 것이 영국민들이었고, 이 영국민들이 나도 똑같이 영국인인데 본토에 살고 있는 영국인과 신대륙에 살고 있는 영국인을 차별하니까 그 영국 왕의 억압과 봉건적 잔재로부터 독립해서 나와서 만든 나라가 이제 미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합중국이 딱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탄생한 미국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건국 이래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정체성, 그리고 미국인이라고 하는 국민 정체성을 어떻게 정해내리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크게 중요한 문제가 됐죠. 이 다층적인 인종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혼재돼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미국인으로 할 것이냐, 무엇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만들 것이냐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됐었고, 지금도 이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죠. 21세기가 되면서 당시 인구학자들이, 보수 학자들과 인구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이 인구 변동 주기를 보니 2050년이 되면 백인은 주류 소수가 될 것이고, 히스패닉의 숫자가 백인의 숫자를 크게 윗돌 것이다. 이런 이제 경각심 혹은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우려를 고스란히 담아낸 게 이제 그 센서스 조사였었어요. 그래서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 히스패닉이 아닌 흑인, 이렇게 이제 히스패닉의 숫자를 정확히 이제 한번 추적해 보겠다, 뭐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미국의 지금 현재 모습은 사실은 이렇게 인종 갈등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다문화 사회의 전형이잖아요, 정말. 그리고 이중언어 교육도 뭐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나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사실상의 굉장히 이제 극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지금 드러났던 아직도 힘겹게 싸우고 있는 흑인들의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 운동이고요. 그 지금 현실에 와서도요. 방을 구하잖아요. 방을 이제 가서 학생들이 특히 이제 학교 근처에 방을 구하러 갔을 때 악센트를 쓰면 없다고 합니다. 방에. 특히 이제 흑인 학생들이 쓸 경우에는 흑인 영어를 쓸 경우는 그러면 이제 뭐 대번 우리 다 솔드아웃 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똑같은 학생이 아주 표준 억양으로 이야기하면 세계에 남아 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된다는 거죠.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아마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더 미국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중국인들이 바이러스라고 한다든지 네네. 이런 식으로 동일화했던 것들을 봤는데 교수님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살짝 보니까 이주민들이나 다른 어떤 외국인들을 질병과 동일하게 하거나 네네. 질병의 근원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건 아니고 역사적으로 네네. 계속 반복되는 어떤 네네. 외국인 혐오에 연관된 현상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혹시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일랜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입장에서 그 콜레라나 아니면 장티푸스 같은 것을 이제 아일랜드 기독교병이다라고 해서 이제 아주 오랜 기간 콜레라가 차이나타운에서 발병하기 이전까지는 계속 그 아일랜드인들의 기독교병으로 그때까지는 아일랜드인이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들을 그 의학적으로 아주 의학적 편견으로 인종 차별을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단사의 병 이게 이제 결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들이 주로 종사했던 직종이 재단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단사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계속 옷감을 만져야 되고 실을 만져야 되고 옷을 막 이렇게 들썩들썩 거리니까 아무래도 먼지가 많이 나죠. 그러면 이제 기침을 하게 되니까 이들이 기침만 해도 이 지역은 전부 다 결핵이 다 퍼져나간다. 이런 걸로 이제 막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거죠. 이런 이제 의학적 편견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병이 만약에 이 그 유색인인 중국인 에서 나타났다. 이러면 그 낙인은 굉장한 비수가 돼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1900년에 패스트가 이 샌프란시스코에 유행했을 때 중국인 한 명이 죽었어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때 이 샌프란시스코 자체를 격리를 했어요. 물론 이제 전염병이 돌면 격리가 이제 최우선의 예방 방법이다. 이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엔 다 어느 주도 단 한 번도 지역 전체를 통째로 격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아직도 임상 실험이 완결되지 않은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은 증명되지 않은 그 백신을 이 차이나타운에 들고 들어가서 다 이제 마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처럼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맞잖아요. 그런데 백인들은 그 근처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백인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권고문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것과는 반대로 중국인들은 내가 아주 건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백신을 맞았다라고 하는 증명이 없으면 그 쿼런틴 안에서 이 격리된 그 시설 안에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중국인들이 이제 연방헌법에 수해가지고 법원에 수해서 이제 그게 나중에 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은 났지만 그 법원의 판결 하나로 뭐 아시아인들에게 씌워지고 있었던 혐오나 이런 반감이 금방 없어지지는 않았죠. 이런 식의 이제 낙인이 찍히는 거죠. 공포심을 이제 이쪽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유색인들, 특히 이제 중국인들.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돼서 20세기 중반까지는 대체로 이제 중국인들이 타겟이 돼서 그 전염병에 관련돼서는 그 인종 혐오, 그러니까 외국인 혐오의 타겟이 중국인들이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특정 질병과 특정 인종을 결합시켜서
낙인을 찍기 시작한 것 자체가 미국의 이 이민자들이 이제 숫자 그대로 너무나 늘어날 때, 대량 이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민자들을 제한해야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신생국 때부터 19세기 중반까지는 자유 이민이에요. 네. 왜냐하면 노동력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자유 이민이 너무 당연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민자를 연방 차원에서 통제하지도 않았어요. 전혀. 그 이민자를 통제한 것이 중국인들이 서부에만 있었어야 되는데 대륙횡단 철도가 노임으로 인해서 중부로 동부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면서 이들을 이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판단하고 연방 이민국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1882년 중국인 이민 금지법을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때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이민법이 그렇게 제대로 운영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다들 기본적으로 이민자를 왜 막어?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인식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20년대 넘어가게 되면 이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논리들을 펴는데,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건너와서 우리의 직장을 뺏는다 뭐 이런 식으로 경제 논리로 이야기를 했었다라면, 이제 21세기 이렇게 들어와서는 20세기 후반 21세기 이렇게 들어와서는 사실은 뭐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다, 혹은 이 선진국으로서 다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나라로서 경제적으로 이제 너희는 이득이 안 되니까 우리 직장 경쟁적으로 너무 뺏지 말고 이제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경제 논리가 아닌 좀 공공의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공공성. 그리고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좀 더 포괄적이고 큰 문제, 인류적 문제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넓혀 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인구로 인해서 뭐 식량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문제 얘기를 이렇게 조금씩 틀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공의 문제로, 전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인구를 통제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지금은, 요새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이제 질병과 외국인들을 질병과 동치하는 방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질병은 뭐 아주 끊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 질병이 그냥 질병이 아니라 전염되는 거잖아요.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전염이 되게 되면, 국경을 넘나들게 되면 이 넘나든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포심이 기본적으로 있고, 이런 공포심은 당연하게 안전한 지대를 찾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 우리는 안전한 지대인데 여기를 침범한다거나 이거 자체를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거고, 이걸 안전한 지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짓도 다 할 수 있다.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합리성과 인류애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는 거죠. 그거 사실 그냥 만들어진 공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사실 그 처음에 코로나가 2020년 1월에 우리 발병됐을 때 이미 뭐 중국인은 입국 금지, 청와대 청원 뭐 70만 명 금방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더 넘어서 중국인들 밀집 지역인 대림동 다 불태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것도 다 떠나서 어쨌든 확진 한 번이라도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또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똑같은 내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시에 대구 사람들, 내가 대구인이라는 게 왜 이게 이렇게 죄여야 하느냐라는 그러니까 우리 자국 내에서 요 작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런 혐오와 그 안전지대에 대한 그 열망, 이 허구로 만들어진 이 공간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그 인류애를 파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이제 코로나19의 확산과 이주민을 위협으로 여겼다거나 이주민을 질병의 원천으로 여겼던 것 같은, 한국에서 교수님 보셨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한국 사회는 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수님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더구나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단일 민족, 배달의 민족, 백의 민족 막 이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를 누군가하고 섞였다, 한국인 그러면 그냥 한국인인 거예요. 뭐 다른 누구랑 이런
다른 민족이나 다른 인종과 같이 산다라는 생각을 거의 못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도 2000년대 넘어서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와 외국인 그 결혼 이주자 하신 분들 숫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것 자체는 정말 팩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쨌든 우리가 한인타운을 건설해서 처음에 외국에 나갔을 때 겪어야 되는 그 큰 갈등을 거기서 좀 완화했듯이 다른 나라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들의 거주 지역을 이제 형성을 하면서 그들끼리의 그 솔리데리티, 그러니까 그들끼리의 그 유대관계 같은 것들을 이제 형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대림동이랄지 안산이랄지 뭐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곳들이 있는데 여기 센터에서도 추구하는 바이시라고 했고 저도 우리가 이제 이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같이 하려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과 우리 주류 사회는 우리 사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우리 주류 사회와 다른 사회는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 관계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주류고 이들이 소수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보통 다문화 사회 혹은 뭐 탈식민주의 사회, 이 트랜스내셔널한 사회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얘기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어딘가로 통합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로 주류로 이제 통합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생각을 조금 유동적으로 조금은 열어놓고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는 거죠. 무조건 권력 관계가 다른데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통합이 된다는 것은 이 주류로밖에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류는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주류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소수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방인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이들은 언제나 희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주류라고 이야기되는 정주민이라고 명명되는 우리들이 점차로 인식 개선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이 나쁘고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닌 것. 다름은 정말 다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 이런 인식 개선이 이런 것이 이제 자꾸 학교 교육을 통해서랄지 아니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랄지 아니면 저희 같은 학자들이 이런 대중들과의 뭐 소통을 통해서랄지 이런 것들이 점차로 일어나지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처럼 한민족이라고 믿고 단일민족이라고 믿고 백일민족이라고 믿는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공유된 이 감정이 워낙 세서 다른 민족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차이나타운이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정착한 곳이 대한민국이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교육 현장에서 또 이런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제 파급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교수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더 앞으로 더 이런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많은 분들이 서로 한국 사회가 되게 혐오의 손가락이 늘어나고 있는데 서로 이제 막 내가 피해자다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이제 심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권력을 가진 분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자꾸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주민들이나 난민들에게 조금 손가락질 가는 방향으로 잘못되지 않도록 저희도 더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